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큰 명절 한가위 추석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어느 한 곳 빈틈없이 꽉 찬 보름달 같은 하루를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가족의 소중함, 조상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다시 한번 확인하셨을 테고요. 날씨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가을날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외롭게 보낸 분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 전하면서 뉴스나인 시작하겠습니다. 첫 보도는 추석날 풍경입니다. 곽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25 참전 용사였던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가족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차례상을 차립니다. 외국인 손녀 사위도 어색하지만 최선을 다해 절을 올립니다. 추석 명절 즐거운 한가위를 맞이해서 할아버지 성묘할 겸 가족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기쁘고 좋습니다. 전국 추모공원 곳곳엔 성묘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모처럼 모인 가족들 사이에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모에 대한 어떤 옛날 그리움이라든가 또는 기리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어왔습니다. 사찰과 성당에는 합동 차례와 미사를 드리려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종식 선언 이후 첫 명절을 맞은 시민들은 각자의 소망을 담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고향 가는 대신에 가족들하고 조상님 극락왕생과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위해서 오늘 비는 마음으로 조개서 절에 왔습니다. 양가 부모님들 이제 건강하시고 저희 이제 가족 그래서 모두 화목하고 행복하게 이제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드리러 왔습니다. 귀성길에 오르지 못한 시민들도 마음만큼은 고향에 있었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일찌감치 조상을 모신 가족들은 손에 손을 잡고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아직은 연휴가 넉넉하게 남아서 크게 서두를 필요도 없었겠죠. 그래서 표정들이 더 밝았나 봅니다. 이어서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자락이 온통 연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거대한 솜사탕 속에 빠진 듯 꿈속에서 안개 속을 거니는 듯 관광객들은 핑크뮬리의 매력에 흠뻑 취합니다. 성묘 끝나고 애들 가을 풍경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사진상보다는 훨씬 예쁜 것 같아요. 바닷가 소나무 숲 아래엔 선분홍빛 꽃무릇이 활짝 피었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이쁘다. 오랜만에 만난 손자와 화사한 꽃밭을 거닐다 보면 마음도 풍성해집니다. 이 꽃도 참 좋고 날씨도 너무 화창하고 가족이 돈독해지고 정도 또 이렇게 손자랑 같이 나와서 더 좋아요. 대나무에 구멍을 뚫으며 전통 악기를 직접 만들어보고 우리 전통 문화 체험하고 뜻깊은 시간 보내려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도 굉장히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한복을 차려입고 경복궁의 운치도 한껏 느껴봅니다. 부산에서 왔고 오늘 아침에 왔어요. 한복 입고 이런 거를 내년에 또 금정전 와서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청명한 가을 날씨를 보인 오늘 하루. 대부분의 시민들은 가족과 함께 넉넉하고 여유로운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종일 길은 많이 막혔습니다. 뒤늦게 고향 찾는 분들, 다녀오는 분들, 그리고 일찍 차례 지내고 여행 떠나는 분들이 한꺼번에 도로로 쏟아져 나오면서 곳곳이 막혔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조유진 기자, 도로 사정 어떤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귀성 차량과 귀경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상하행선 양방향 모두 하루 종일 정체가 이어졌는데요. 현재 하행선은 비교적 원활한 소통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사행선은 곳곳에서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선분기점에선 차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송악나들목 부근도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지금 부산을 출발하면 서울요금소까지 4시간 50분, 대구에선 3시간 36분, 목포에선 5시간 10분, 강릉에선 2시간 40분, 대전에선 3시간 10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전 8시쯤은 부산에서 서울요금소까지 9시간 20분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하행선은 평소 주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서울요금소를 출발하면 부산까지는 4시간 40분, 대구 3시간 30분, 목포 3시간 4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당일인 오늘 연휴 기간 중 가장 많은 627만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귀경길 정체는 내일 새벽 2시가 돼서야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나들이 인파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542만 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단식을 멈추고 병상에서 회복 중인 이재명 대표가 추석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하자고 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전쟁을 멈추자고 한 연장선상의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역시 정략적인 제안으로 판단하는 듯합니다. 국회를 멈추고 민생을 외면한 당사자가 할 말은 아니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보도에 장세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SNS에 올린 글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호소가 추석 밥상을 덮었다며 정치는 뭘 하고 있냐는 국민 질책에 고개를 들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됐던 지난달 31일 국정 방향 전환과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천명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고 이 나라를 희망의 나라로 다시 재건합시다. 이로 인해 9월 정기국회는 파행을 거듭했고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민주당은 90개의 민생법안 처리도 보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본인 방탄에 몰두하다 이제 와서 민생을 얘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생 법안을 묶어놓고선 뜬금없는 떼쓰기식 영수회담 제안은 진정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피의자의 위기 모면용 회담에 매달리지 말고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회동부터 응하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대표 취임 후 1년여 동안 벌써 8번째입니다. 물론 대통령실은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반복적으로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배경이 뭔지 신유만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8월 28일 당대표 선출 뒤 사흘간 3차례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립니다. 이후 오늘까지 이 대표가 영수회담을 요청한 건 5차례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 상황과 시점이 근접해 있습니다. 지난해 9월 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점을 전후해 일주일 동안 2차례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엔 최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장 구속, 그리고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나흘 뒤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1월 제안도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뒤였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사법적 궁지에 몰릴 때마다 영수회담 카드를 내민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석 밥상에 올라가 있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핑계로 민생을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사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회담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한동안 성사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을 맞아 원자폭탄 피해 제1동포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넉 달 전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갔을 당시 초청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윤 대통령은 동포들에게 너무 늦게 초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동포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폭 피해 동포 80여 명의 박수 속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인사를 건넵니다. 추석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 오찬에 이들을 초청한 윤 대통령은 오랫동안 불편했던 한일 관계가 동포들의 삶을 힘들게 했다며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시기까지 7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본에서 온 피해자와 가족 42명에 국내 거주하는 43명이 함께 참석한 오늘 행사는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한국 정상으론 처음으로 히로시마에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하며 피해 동포들에게 고국 초청을 약속한 데 따른 겁니다. 원폭 피해 동포 대표는 78년에 한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악장단의 아리랑이 울려 퍼지자 오랜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렸고 4살 때 피해를 입은 한 동포는 피폭 1세대란 사실을 숨기고 살았다며 중학생 시절 세상을 떠난 친구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千羽鶴の貞子さんの土蔵を建てたいということで中学校3年生 윤 대통령은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과 협력해야 한다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미 국방부가 9년 만에 대량 살상무기 대응 전략을 한층 강화한 새로운 보고서를 냈습니다. 전 세계적인 냉전 기류 확산에 따른 대응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면서도 북한이 어느 단계의 충돌에서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2014년 이후 9년 만에 발표된 미국의 대량 살상무기 대응 전략입니다. 미국은 기술 발달로 위협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며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순서로 위협 국가를 분류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역량 강화에 주목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미 본토와 동맹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동식 단거리와 중거리, 대륙간 핵 역량을 개발해 배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으로 만든 사실도 언급하면서 분쟁 어떤 단계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선 핵전력 확대와 현대화를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핵무기를 먼저 쓰지 않는다는 정책을 유지하곤 있지만 핵전력 현대화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향후 의도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continue to pursue good faith efforts to reduce the threa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lead by example, no matter what else is happening in the world. 러시아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이웃 국가를 지배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명절을 지내는 방법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고 있죠. 명절 제사상 세트가 판매돼서 놀라움을 안겼던 시절을 지나서 최근 몇 해 사이 나타난 변화 가운데 하나가 홀로 추석을 보내는 이른바 혼추족입니다. 1인 가구가 는 데다가 명절에 대한 생각이 바뀐 탓이 큰데요. 차순우 기자가 혼추족들을 만났습니다. 20, 30대 직장인들이 승복을 입고 매트에 누웠습니다. 스님의 동작을 따라 천천히 몸을 움직입니다. 천천히 다시 세우고 반대로. 추석 연휴, 고향에 가는 대신 도심 속 휴식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일에 치여 앞만 보고 달려왔던 자신에게 쉴 시간을 주기로 결심한 겁니다. 요즘에 좀 일이 힘들어서 좀 거기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해소되는 게 좀 필요했는데 지금 기분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취업 준비생들은 고향 대신 스터디 카페를 찾았습니다. 명절 때 준비하면서 시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명절날 이제 고향 내려가지 않는데 자기 그럼 공부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시면 안 되냐. 그런 분들이 꽤 많이 되셨어요. 최근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3명은 추석 연휴 고향에 방문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1인 가구는 750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상황. 저마다의 이유로 홀로 추석 연휴를 보내는 사람이 늘면서 혼추족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올해처럼 긴 추석 연휴가 그림의 떡에 불과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 수능을 48일 앞둔 수험생입니다. 학원가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추석 특강 마련에 나섰다는데요. 박재훈 기자가 학원가를 돌아봤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대부분 문을 닫은 가게들 사이로 추석 특강 문구가 눈에 띕니다. 수능 48일을 앞두고 학원들은 저마다 연휴 6일간의 특강 시간표를 내걸었습니다. 수험생들은 컨디션 유지에 최선입니다. 생활 패턴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은 큰 요소로 작용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수능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당국이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서 졸업생들이 늘어난 것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올 수능 원서 접수 결과 N수생 비율은 전년보다 3.7%포인트 오른 35.3%를 기록하며 28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대학 들어가는 문이 크게 좁아진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수능이 쉬워진다는 그 말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이 더 많이 재수나 이렇게 반수나 그런 걸 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들은 긴 연휴 동안 새로운 걸 배우려 하기보다 복습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생활 패턴이 흐트러지는 것이 대단히 우려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올 수능은 50만 4천여 명이 응시한 가운데 오는 11월 16일 목요일에 치러집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북에 가족을 둔 실향민들은 명절이면 임진각 등을 찾아서 애달픈 마음을 전하곤 하죠. 그 방식도 몇 년 뒤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향민들이 가상현실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해서 70여 년 만에 추억 속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전합니다. 북녘 고향을 떠난 지 70여 년. 백발 노인이 되어서도 나고 자란 곳의 주소를 잊을 수 없습니다. 평양시 염전리 129번지. 진남포시 해산리 275번지인데요. 추석을 앞두고 고향이 더욱 그리운 실향민들을 위해 추억 속 고향의 모습을 메타버스로 만들었습니다. 1950년 평양 대동강을 나룻배를 타고 건너봅니다. 꿈에 그리던 고향집에선 가족들이 반갑게 말을 겁니다. 내가 너무 어려서 우리 엄마 떠나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 많이 보고 싶죠. 고향이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참 좋아. 코로나19로 등장한 온라인 성묘는 거리두기가 끝난 뒤에도 성묘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상 추모 공간에서 차례상을 차리는 것은 물론 헌화나 분향도 가능한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추모 서비스 이하늘 방문객은 지난해 설과 추석에 각각 20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 설에도 19만 명 이상이 찾았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인식이 변하다 보니까 멀리 있더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필요로 하신 것 같습니다. 명절을 맞는 마음은 변함없지만 명절을 나는 방식은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트로트 음악 좋아하시는 고령층을 노리는 스미싱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이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이 유명 트로트 가수의 노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면서 유인하는데 스마트폰이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지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음원 무료 듣기 앱입니다. 가수 이명웅의 노래를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들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데 대부분 저작권을 무시한 불법 콘텐츠입니다. 자칫 mp3 파일을 다운받다 악성 코드에 감염될 위험도 있습니다. 악성 코드가 자동으로 깔리게 되면 일단 스마트폰 내에 있는 각종 정보들 있죠. 그런 거 다 해커가 가져가요.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한다든지 할 수가 있죠. 추석 연휴 기간을 노린 스미싱 문자도 더 교묘해졌습니다. 주소가 잘못돼 택배가 반송됐다며 수사관 URL 주소를 클릭하게 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이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안내하며 악성 앱을 다운받도록 유도합니다. 지난 3년간 발생한 스미싱 피해 대부분은 택배나 공공기관 사칭입니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큰 재산 피해까지 입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설치하지 않고 문자 링크가 아닌 공인된 앱스토어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또 신분증과 같은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는 절대 알려주면 안 됩니다.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될 경우엔 금감원의 보이스피싱 지킴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인명피해가 생겼을 때는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재판에 넘겨진 급발진 의심 사고 판결문을 분석해 보니까 10명 가운데 1명만 형사처벌을 피했을 정도로 무죄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떤 경우 무죄가 나는지 대책은 없는지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 세차 기계에서 차량이 나옵니다. 물기를 닦기 위해 이동하는 중 갑자기 차가 굉음을 내며 역주행합니다. 차가 인근 편의점을 들이받으면서 점주가 숨졌고 운전자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인 것 같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명피해를 내서 기소된 사람은 모두 82명, 이 가운데 8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율이 10%에도 못 미칩니다. 법원은 차량이 운전자의 의지에 반해 비정상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이 입증되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데도 가속이 됐거나 블랙박스에 당황해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역력한 경우 등입니다. 특히 차량 제조업체들이 객관적 수치라고 주장하는 사고 기록 장치, EDR의 기록을 100%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자동차 제조사가 에어백이 터지는 전개 과정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전문가들은 차량 운행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킬러 프로그램 도입 등 급발진 의심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문제는 이런 급발진 사고 시 차량 결함을 증명해야 하는 건 운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까지 차량 결함이 인정된 건 단 한 건뿐입니다. 국회도 이런 문제에 공감해서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돌리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권용석 기자입니다. 2018년 5월 호남고속도로 굉음을 내며 달리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해 차에 타고 있던 60대 노부부가 숨졌습니다. 유족은 차량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다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운전자는 정상적인 용법에 의해서 차량을 운전을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하는데 저희가 성공을 한 거고, 민사소송에선 운전자 실수가 아닌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운전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조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얻기도 쉽지 않아 운전자 측이 승소한 건 지금까지 단 한 건입니다. 이마저도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 때문에 페달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블랙박스를 운전자가 따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 사건이 알려진 이후 국회는 차량 결함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모든 전자제품에 마찬가지로 발생되는 문제가 유독 차량에만 일어나지 않는다. 넌센스예요. 하지만 공정위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지난주 바다에서 불법 어선을 단속하던 해경의 무인 헬기가 추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대당 가격이 2억 원에 달할 정도로 고가인데 이 순찰 도중 특별한 이유 없이 바다로 추락해서 같은 기종의 다른 헬기는 괜찮나 살펴봤습니다. 7대 중에서 5대가 말썽이었습니다. 황당한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무인 헬기들이 도입 당시 해경 자체 검사에서는 전 항목 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송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무인 헬기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뼈대만 남았고 프로펠러도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지난 22일 해경 경비 함정에 탑재됐던 무인 헬기가 동해상에서 중국 어선 단속 중 2차례 통신이 끊긴 뒤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사고가 난 무인 헬기는 길이 1.8m, 무게 70kg 안팎, 대당 가격만 2억 원대로 해경은 동서남해 경비를 위해 지난해 초 총 사업비 14억여 원을 들여 7대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배치 1년 반 만에 7대 중 5대가 추락하거나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특히 6개월 전엔 이 가운데 한 대가 기체 결함으로 추락해 잔해도 찾지 못했습니다. 해당 기종은 열상 카메라를 포함한 주요 부품 30%가 중국산으로 제조됐습니다.
열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부 국가, 특히 국가기관에서는 중국산을 쓰지 않습니다. 해상에서 일어나는 비상 상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절대로 유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앞서 무인 헬기 7대는 해경이 실시한 3차례 성능 검사에서 통신 항목을 포함한 전 항목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많은 혈세가 들어간 무인 헬기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도입한 게 아닌지 의심스러운데요. 당초에 무인 헬기를 도입한 취지가 목적이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해경은 다음 달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사위를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 명절 선물로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과일이었는데요. 이번 명절에 과일값이 크게 올라서 과일 선물이 크게 줄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이른바 못난이 과일이 예년과 비교해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격에 있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싸게 파는 건지 김승동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추석을 앞둔 과수원에서 복숭아 선별 작업이 한창입니다. 흠집이나 상처가 있는 복숭아들이 따로 분류됩니다. 이른바 못난이 과일입니다. 점이 바뀌었다거나 이 꼭지 쪽이 가지의 꼭지 쪽에 눌려서 조금 상처 아닌 상처. 겉모습만 차이가 날 뿐 맛과 당도는 출하용 상품과 비슷합니다. 반값에 팔리다 보니 일주일 전부터 예약을 하고 직접 찾아오는 손님까지 있습니다. 정상 제품 같은 경우 엄청 비싸니까 저렴하고 너무 맛있고 또 맛도 좋아요. 더. 지난 6월 우박이 쏟아진 과수원에도 곳곳에 상처가 난 사과가 매달려 있습니다. 전체가 지금 이래 맞아가지고 상품성은 뭐 시장 출하 상품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직거래로다가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못난이 사과도 8kg 한 박스에 4만 원 정도로 반값입니다. 추석을 앞둔 직거래 장터에서는 백상자가 반나절 만에 품절됐습니다. 못난이 사과라고 하는데 맛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폐기 처분 위기였던 못난이 과일이 가격 대비 만족도를 충족시키며 소비자와 농민 모두에게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오늘 명동이나 광화문, 홍대 등 번화가 나가신 분들은 체감하셨을 겁니다. 거리에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많을 정도였습니다. 한국 관광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바가지나 물가 문제도 개선이 돼야 할 텐데요. 서울 물가 어느 정도인지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봤습니다. 치선호 기자입니다. 어제 삼겹살 3인분을 먹은 한 일본인 관광객. 한국에서는 삼겹살을 값싸게 먹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일본과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남아 관광객들에겐 한국 물가가 더 부담스럽습니다. In Brunei, I can buy for my children three pairs of clothes, around $10. It's around 10,000 won. So here it's more expensive. So one piece like 10,000 above. 세계 주요 도시 물가 비교에서 서울은 15위, 뉴욕, 샌프란시스코와 비슷하고 싱가포르, 도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크게 앞서 있습니다. Price-wise, is about a little bit higher than California. The hanbok costume, okay, the king costume, 24,000. Then we to pay. Oh, this one's 2,000. The belt is 2,000.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은 높은 물가로 외국인들에게도 악명 높습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옥수수 하나에 3,000원, 핫도그는 5,000원씩 하다 보니 2명이서 1인분을 시키는 외국인 관광객이 대부분입니다. Thank you so much. 한국에서 바가지를 피하는 법이 SNS에 공유되기도 합니다. Department store. Yeah, but that was very expensive. Yesterday I went to Bangchang Market. You see there are many Koreans in there. That means normally good because of many foreigners in there. It's mostly expensive. K-팝 열풍 등으로 모처럼 분위기를 탄 한국 관광에 고물가가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고 있는 빚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는 경고 등이 들어온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들어서 가계대출이 크게 늘고 있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20, 30대까지 곧바로 대출 상환의 악순환으로 빠져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출산도 기피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빚에 빠진 한국 경제 첫 순서로 시작부터 모든 걸음이 빚인 청년들의 현주소를 점검했습니다. 보도에 송무빈 기자입니다. 새내기 대학생 고석현 씨. 450만 원이 찍힌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들기가 무섭게 모든 걸음은 돈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 돈을 벌자고 하는 건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돈이 또 드니까 20대 입장에선 버겁다고 느껴져요. 우민재 씨도 20대는 시작부터가 빚이라고 말합니다. 시골 이런 데서 올라오다 보면 생활비대로 깨지고 취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작부터 너무 빚을 많이 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실제로 취업과 동시에 학자금을 갚아야 하는 의무 상환 대상자는 작년 29만여 명으로 4년 만에 58% 급증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취업을 하고도 갚지 못한 체납 학자금과 인원이 2배로 늘었다는 겁니다. 30대 직장인이 돼도 두 발을 뻗지는 못합니다. 30대면 결혼도 준비를 해야 되고 내 집도 마련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게 많은데 그게 되게 막막한 것 같아요. 뭔가 대출 금리도 많고. 이렇다 보니 20, 30대 신용대출 연체율은 1년 새 몸집을 배로 늘렸습니다. 금액 자체로는 다른 연령대보다 많지 않지만 소액조차 갚지 못해 허덕이는 청년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대 한도 300만 원인 인터넷은행 비상금 대출은 이미 청년층이 주 고객이고 높은 이자를 받는 카드 리볼빙에 기대거나 이금융권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2030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이러한 부실은 금융기관의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빚 갚으며 보내는 청춘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금융 건전성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금리가 다시 불안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소비를 위축시켜 장사는 안 되는데 대출이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면서 이중구에 시달리는 겁니다. 상가마다 공실이 늘어나고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이른바 존비 기업도 90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만두가게를 연 윤경익 씨. 매출은 줄어드는데 재료비와 임대료, 금리는 치솟다 보니 코로나 때보다도 가게 운영은 더 어렵습니다. 주문이 금액이 크질 않아요. 버는 거는 뭐 옛날보다 많아지진 않았는데 이자 부담 계속 더 많아지니까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학생들과 여행객으로 붐볐던 서울의 한 대학가도 지금은 곳곳이 공실입니다.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대출금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상당수는 부채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소상공인이 빚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 갚은 금액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3.6배에 달합니다. 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원달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영향이 좀 그리고 뭐 반도체가 완전 죽었잖아. 번 돈으로 7년 이상 이자도 못 갚는 좀비 기업이 900곳이 넘고 부도 확률이 10%를 넘는 부실 기업의 빚은 4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가운데 실물 경기에 추가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부채 연착륙과 함께 경기 부양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자동차 업계 판도도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엔진을 중요시하던 슈퍼카 브랜드들이 전기차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는 건데요. 전기차 시장 지각 변동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랏빛 외관을 자랑하는 슈퍼카. 웅장한 배기음으로 유명한 람보르기니의 대표적 클래식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60주년을 맞이한 람보르기니는 조만간 전기차를 출시합니다. In 2028, when we will introduce
the fourth model that will be the pure electric car. So the first pure electric Lamborghini. 순수 엔진을 고집하던 페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 공장에서 하이브리드 모델 생산을 시작한 데 이어 내후년에는 순수 전기차까지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Negli anni questa conoscenza, questa competenza è cresciuta tantissimo in tutto il mondo e oggi mi piace dire che il percepito, la conoscenza della Ferrari è molto simile. 포르쉐는 2019년 일찌감치 전기차를 내놓으며 꾸준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가 차량으로 꼽히는 롤스로이스도 6억 원이 넘는 전기차를 만들어 시장에 뛰어들었고 벤츠와 BMW도 매년 전기차 모델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역시 고성능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Our passionate commitment to our fans who truly enjoy driving both on track and on the road. 테슬라 등 전기차 전용 회사와 기존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경쟁이 전기차 시장의 지각 변동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누군가 말했죠. 가을은 여름이 타고 남은 것이라고. 그 황량한 가을 산비탈을 신령스럽게 밝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계절이 깊어갈수록 숲이가 은빛을 발하는 가을 숲의 정령 자작나무입니다. 강원도 태백에서는 탄광을 개발하느라 망가진 산림을 되살리려고 30년 전부터 꾸준히 자작나무를 심었답니다. 그곳의 4대 명품 자작나무 숲에 권춘섭 집앞 정류장이라는 숲이 있습니다. 숲 아래 사는 분 이름을 딴 버스 정류장이죠. 사연은 그의 어머니가 암에 걸린 25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워낙 외진 곳이어서 병원에 다니려면 하염없이 길가에 서서 어쩌다 지나가는 버스를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소연 또 하소연해서 정류장이 생겼는데 이름을 붙일 건물이 그댁밖에는 없었답니다. 그렇게 탄생한 권상철 집앞 정류장은 권춘섭 집앞 정류장으로 대물림됐죠. 홀로 배추 농사를 짓는 아드님도 어느덧 7순이 넘었습니다. 따뜻한 사연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사위여가는 우리네 고향의 쓸쓸한 풍경 한 자락입니다. 시인이 고향에 넘치던 황금빛 가을의 추억을 더듬습니다. 내 고향 그곳에는 기름진 들녘이 있었다. 해마다 기쁨으로 오는 가을이 있었다. 고달픈 삶에 치여 망향을 탄식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고향은 대숲 마을의 노란 초가을 초가지붕에 있지 아니하고 쌀랑눈 홀로 이마에 받으며 어두욱한 신장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 우리 가을은 냉랭한 한기로부터 기어드는 땅껌이라고 분단과 실향의 가을을 노래한 시도 있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 산허리쯤 가위 눌린 골짜기 알아놓으신 지도 40년이 넘은 어머니. 철학자 신일철은 또 고향은 우리 실향민의 영원한 종교라고 했죠. 추석이면 더 깊어지는 아픔은 그러나 실향민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대가 바뀌기를 거듭하고 시골이 퇴락하면서 고향이 타향되고 타향이 고향되는 신실향민이 늘어만 갑니다. 그래서 더욱 굳은 살이 옹이로 바뀌도록 고향을 지키시는 부모님의 거친 손을 떠올립니다. 시인이 새벽길을 걸어서 고향집에 들어섭니다. 아버지는 수수빗자루를 만들고 어머니는 헌 옷을 깁고 계십니다. 그이들의 눈빛, 손길로 아침이 오고 우리들은 살아갈 뿐. 아버님, 어머님 속으로 부를 뿐 목이 메이는구나. 아버지, 어머니는 고향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망향, 실향의 시대에 오늘같이 좋은 날 자식들이 돌아와 안기게 해주시니 이 눈부신 가을처럼이나 고맙습니다. 또 가을이 수북하게 왔습니다. 이래도 되는지요? 빛 부시어 과분한 거 아닌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복입니다. 9월 29일 앵커의 시선은 고맙습니다 였습니다.
곳곳으로 웃음 가득한 추석입니다. 내일부터는 일찍이 귀경길에 오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국 곳곳에 비 소식 있습니다.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에,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부분 5mm 안팎이 되겠고요. 남부지방은 5에서 최대 30mm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강한 바람이 불어서 시설물 관리도 꼼꼼하게 해주셔야겠고요. 빗길에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기 때문에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기온은 내림세를 나타내겠습니다. 서울이 아침에 17도, 낮에는 24도 보이겠습니다. 모레는 내일보다도 기온이 더 떨어져 서늘해지겠습니다. 남은 추석 연휴 건강 잘 챙겨주시고요. 행복하고 풍성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9일 추석에 전해드린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